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총선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요. 민심의 향방에 관해서 신문들이 관심이 많겠죠? 네, 예. 당연한데요. 보통 이제 총선 한 달 앞두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론조사들 딱 요 타이밍에 맞춰서 많이 하잖아요. 하죠. 네. 방송사들도 한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신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깜깜이인데 사실은 여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잖아요. 특히 총선은 뭐 다 지역구가 달라서. 그래서 네. 한번 신문들이 여론을 더듬더듬 한번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민심 더듬은 신문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민심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한겨레신문 일면 한번 먼저 보시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먼저 뽑았냐면요. 보통 여론조사 하면은 샘플을 한 1000명씩 잡아서 전국을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보다는 ARS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전화면접 조사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수도권만 따로 떼서 1000명 정도의 샘플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여론조사보다는 수도권 민심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나마 좀 나았다. 그래서 일단 뭐 조사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한겨레가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9일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는 세계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안심번호 무작위 추출을 사용했고요. 응답률은 10.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거 우리 유튜브도 원래 중앙여론조사심의원회 이거 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는 없는데 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면 뭐 일반적인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아니 근데 그거는 근데 여론조사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방법론이나 뭐 그 정도는 얘기를 또 해줘야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그렇죠. 뭐 어떤 얘기인 거죠. 요즘 언론들이 이 방심이나 방통 이런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선방위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뭘 함부로 보도를 못하거나 함부로 뭘 하질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신뢰도를 위해서. 한겨레 같은 경우 어떻게 나왔다고요? 그렇게 했더니 일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실 텐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승부처 수도권 정부 심판이 53%, 정부 지원이 41%. 여느 여론조사와 기존의 여론조사 했던 거는 정부 심판론과 정부 지원론이 팽팽했었던 것 같은데 오차범위 밖으로 정부 심판론이 더 크네요. 한겨레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전체를 따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인천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심판론이 더 우세한 거고 서울은 팽팽하더라. 이게 여론조사에 주목해봐야 할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에서 좀 앞서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정권 심판론은 서울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거든요. 전국 평균보다도 확실히 높게 나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심판론이 강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은 민주당이 조금 우세한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수도권이 문제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게 양상이 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경기 같은 경우에 분구 때문에 한 석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60석이 되는 거고요. 서울은 한 석이 줄어서 48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48석이 걸린 서울에서 지난 3번 정도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제일 많이 얻어갔던 적이 19대 때일 거예요. 그때 16석이에요. 지난 총선 때는 21대 때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8석인가 밖에 못 갖고 갔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론을 돌려보니까 정부 심판론이 47, 정부 지원론이 48이더라. 서울은 팽팽하네. 팽팽한 거죠. 오차범위로 보면 그런데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숫자로만 보면 정부 지원론이 1%포인트가 더 높게 걸린다는 거예요. 모르지 뭐. 모르지만. 그리고 60석이 걸린 경기와 14석이 달린 인천에서는 정부 심판론이 각각 51%와 56%로 정부 지원론이 그러니까 인천이 38, 경기가 37이니까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양상이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종석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호주 대사로 지금 갔기 때문에 그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또 호주 쪽에 있는 저 국민들이 또 시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보도가 된다고 하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 여론조사 조금만 좀 더 소개해드리면 내일 투표한다면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생각이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34.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 인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생각이냐 이게 굉장히 흥미를 끄는 부분이잖아요. 국민의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1%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이 위성 정당이죠. 여기가 19. 조국혁신당이 얼마쯤 나왔을 것 같아요? 19.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요새. 그러면 19 플러스 19면 36이네. 그러니까 38. 38.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이 나오니까 지금 보수 쪽이나 이런 데서 좀 놀래가지고 고민이 좀 깊다는 건데 개혁신당이 4, 녹색정의가 2, 새로운 미래 1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의 정당 오면을 좀 보여주겠어요. 조국혁신당의 단순 정당 지지도는 7%. 단순 정당 지지도가 7%. 국민의힘이 35, 민주당 35. 이거에 비하면은 정당 지지도는 그냥 물었을 때 정당 그렇죠. 지지도만 물었을 때는 7밖에 안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이른바 지민 비조 흐름이 아주 뚜렷하다. 이렇게 지금 오면에서 전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그래서 비례석 확보에 주력하겠다. 지역구는 안 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한겨레가 전하는 게 이 특정 인물 개파 이익을 위한 불공정 공천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다 그래요. 이 부분이 민주당이 일종의 이제 민주당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주요 이유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공천 갈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부정적 영향을 줬다. 국민인 공천에서는 새 인물로 교체가 거의 없는 기득권 공천이라는 평가가 26%.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뭐 보고 있네요.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보통 뭐 요즘 보수 패널들하고 저도 방송에서 얘기하면 이거 다 뭐 친문에서 옮겨간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한겨레 신문도 전하고 있지만 아니다. 그것 말고 다른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일부 옮겨가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화가 나 있는 유권자들 가운데 일부가 조국혁신당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아마 이게 보수 쪽에서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론조사 방금 말씀하신 이제 조국 혁신당 관련한 부분을 좀 해석을 하면 평론가지 않습니까? 해석을 하면 이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이제 이 상승 흐름을 탄 거는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 지금 말씀하신 공천 갈등으로 인한 분화가 시작이었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그 공천 갈등을 불만으로 시작을 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이 갈아타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건데 뭐 갈아탄다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의 흐름으로는 가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 야구팀으로 비유를 한다라고 할 때 하나 이글스 팬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내가 뭐 기아 타이거즈를 지지해야 되겠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팀으로 가야 되니까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가지만 조국혁신당의 전략은 뭐냐면 정당 투표에서는 우리를 지지하더라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해 주세요라고 지금 지지층을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누구를 찍을 거냐 여론조사해 보면은 그게 보전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유지가 되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지역구에서 누구 뽑을 거냐 하면 유지가 되고 요 구도가 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상승세를 타고 조국혁신당이 상승세를 타니까 여기에 컨벤션이 좀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좀 이득을 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조국혁신당이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지지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대한 약간의 불만족. 그게 이유가 뭐든. 그게 본인이 중도층이어서든 그게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이어서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겠죠. 어쨌든 기존의 민주당에 불만족하는 층이 여기에 섞여 들어오면서 이게 컨벤션을 탄 게 흐름이 있는 건데 이런 흐름들을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흐름이 당연히 지금 국면에서는 당연히 조국혁신당에도 도움이 되고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죠. 근데 이런 흐름이라는 거는 애초에 중도층이라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총선 이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양당의 온건 지지층으로 어느 정도는 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끝까지 잘 가져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앞에 얘기로 돌아가면 서울의 이제 그런 지지층의 흐름이나 여론조사 결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이 경기하고 서울이 좀 이 디커플링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마 구조적 요인이 있을 거예요. 집값. 그렇죠.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젊은 층이나 이런 주로 이제 이 30, 40대 층 중에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도 경기도 쪽으로 좀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니 실제로 2020년 이후부터 그렇죠. 40만 명씩 수도권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 인구가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한 4, 16, 160만 명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을 예.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서울에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는 그러한 유권자층의 경우에는 집값이 오르고 하면서 보수화된 측면들이 있다는 분석이 일부에서는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마용성 벨트 이야기하는 게 다 집값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영향들이 지금 반영이 일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지금 예를 들면은 조국 신당이 지지율이 오르고 조국 혁신당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어, 지역구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어. 요 구도에서만 요 지금 말씀드린 구조적인 요인을 돌파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그래 드리는 게 요 여론조사에서 서울에 대한 대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서울에서는 어쨌든 그동안 사실은 서울은 야도다 뭐 이런 얘기도 아주 과거에는 있었고 옛날에는 있었고 해가지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 민주당이 이제 밀리는 과정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울 지역 응답자의 49%가 국민의힘을 꼽고 민주당을 꼽은 사람들은 42%,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볼 때는 불안한 수치다. 그렇지. 그런 이제 결과인 것이고 수도권 전체의 응답하고는 좀 흐름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것이다. 숫자로 생각을 해보면 122개잖아요. 전체가 서울이랑 수도권이랑. 그렇게 해서 서울이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압승을 한다면 서울에서 몇 개 더 준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8개를 줬고 이번에 뭐 한 7개, 8개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경기 인천에서 7개, 8개를 더 빼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더 빼올 게 없어요. 경기 지난번에 다 완전히 이 민주당이 너무 승리를 해가지고 너무 승리를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그 서울의 인구가 고령화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층적으로 조금 올라갔단 말이지.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수도권이 조금 젊어졌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계층이 서울과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은 계층, 예, 자산이나 소득이 좀 낮은 계층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그 서울에서 옮겨갔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보수화됐고 서울은 뺏길 것이다. 그것만 생각할 거냐. 아니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전략이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거는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는 완전히 사그라들어 버렸네. 없네요. 거의. 그렇죠. 존재감이. 지금 조국 혁신당의 주목을 받으면서 네. 오히려 살 자리가 더 없어지고 있는 형국인 거죠. 예. 근데 이 네.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초기에 한 3, 4개월 전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표를 더 잠식한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개혁신당을 굉장히 좀 견제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개혁신당과 또 특히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낙연 대표 이야기도 이따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호남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런저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쪽이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상당히 생각보다 지금 약화되는 흐름이 한 달 동안 계속된다면 이건 역시 민주당에 나쁘지는 않다. 네. 네. 네, 일단은 오늘 전해드릴 게 많으니까 전해드리고 난 다음에 할게요. 예. 조선일보 일면에도 여론사를 한 게 있어요. 예. 있는데 이것도 전할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조선일보가 최근에 보수 세력, 보수 진영에다가 조국 조심해 계속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조선일보가 예.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지지율을 민주당하고 합치면은 지금 국민의힘하고 똑같다. 그렇죠. 다 이제 원래 제자리로 다 돌아왔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도 지금 저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저기도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500명씩 5개 지역이 할당을 했다는 거예요. 꽤 샘플 수가 큽니다. 그렇죠. 네.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겨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거의 우리 국민의 절반이 사는 2,500만 명이 사는 지역을 1,000명을 샘플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샘플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5개 지역에다가 각각 지역에 500명씩 샘플을 잡았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사실은 크게 그렇죠. 샘플을 잡은 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네, 신뢰 네. 수준이 플러스 네. 마이너스 4.4? 예. 그럼 크네. 아니, 근데 그거는 통계적으로는 네. 지금 이제 원래 지역구에 몇 명 사느냐보다는 통계, 그러니까 요 모수가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500개이기 때문에 500개이기 때문에 예, 플러스 마이너스 4.4가 예, 나왔다. 표본 오차는 그렇게 나옵니다. 예, 원래. 예.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다가 돌려봤더니 네. 지역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근데 각 지역구별로 이거 다 저희가 그 여론사는 전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흐름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야권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선 민주당, 비례에선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리 현상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서울입니까? 이거 각각의 지역 5개 지역인데 5개 지역이 서울에 있는 아니냐면은 5개 지역? 아니요, 서울도 있고 계양, 이제 인천 저기 계양을 계양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영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아. 제가 5개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예. 얘기 나왔으니까 계양을 그리고 분당갑, 수원병, 양산을, 마포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5개 지역 지금 접점지라고 하는 곳에 별도로 여론조사를 5군데를 각각이 돌린 거예요. 각각이 돌렸더니 이런 흐름이 나타나더라. 근데 사실은 원래는 접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뽑아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비례로 제목을 뽑은 거예요. 그만큼 조국혁신당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지역으로 보면 숫자를 그냥 간단하게 퍼센트 떼고 말씀드릴게요. 예. 계양을에서는 원희룡 잠깐만요. 이재명? 원희룡 예. 이재명. 예. 잠깐만. 그 계양을에선 이재명 43, 원희룡 35 이렇게 나왔고요. 예.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40, 이광재 36. 수원병은 박문규 33, 김영진 35. 양산을은 김태호 41, 김두관 39. 접전이네. 마포을은 함은경 28, 정청래 44. 여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고요. 네, 예. 각 지역별 사정을 저희가 뭐 시간상 다 전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조사를 해서 따로 비례 움직임을 쫙 뽑아가지고 일면에다 조선일보가 저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동아일보도 스윙보터를 따로 조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아일보 예. 일면 보시면은 스윙보터 전쟁, 서울 18곳, 경기 22곳, 인천 3곳. 이 최대 승부처라고 했는데 여긴 별도로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기자들이 그냥 한 거네. 네, 몇 차례 총선을 거치면서 여야가 왔다 갔다 한 지역만 따로 추출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사입니다. 역사. 네, 서울과 경기, 인천에 이 정도의 스윙보터 지역이 있다. 숫자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18, 경기 22, 인천 3. 여기에서 어느 정도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렇죠. 네. 이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향 오면이 흥미롭네요. 경향 오면은 저희가 따로 지면은 안 했는데요. 여론조사 한 달 전에 보통 여론조사를 하는데 많이 하는데 총선까지 안 가더라. 왜? 다 여론이 변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한 달 사이에 예.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또 맞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 그렇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지난주에 나온 기사들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여론 총선이 특히 어려운 게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이 하나의 지역구면은 사실 그렇지. 어차피 그 똑같은 지역구 대상의 여론조사를 한 번 한 거니까 그렇죠. 그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는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한데 물론 그것도 틀립니다만 총선은 진짜 힘들어요. 총선은 여러 지역구에서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253개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전국을 대상으로 한 예를 들면 정당 지지율 조사하는 거랑은 다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이 정당 지지율 조사라는 거는 전국 지역구에 예를 들면 나오는 득표의 어떤 평균 조사 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 모든 지역구에 예를 들면 500명 샘플씩 돌려도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사인데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면은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데다가 그 한 달 새에 이 선거에 대한 이슈 집중도가 한 달 동안의 집중도가 그럼. 그 전에 한 1년 집중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왜 완전히 집중이 돼 있어서 하루 반나절만 해도 막 바뀌는 게 이 한 달 동안의 어떤 일이에요. 그러면 지요 말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쭉 설명드린 이 여론조사 결과가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당에서 온갖 전략을 다 들고 나오고 온갖 장군멍군을 해낼 것이다. 각 당에서 그것을 아주 잘 공격하고 방어할 만한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설해야 되고 유권자들도 그거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여론조사 흐름 추이로만 본다면 경기 인천은 민주당에게 계속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건 맞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나오는 건 맞아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드려도 그 여론조사 그 추이의 그 한 여론조사 점을 찍은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당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총선 한 달 전 여론조사가 꼭 나중에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경향신문 기사는 또 의미심장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2012년 19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한번 실제 봤더니 한 달 전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2012년 19대 총선이에요. 새누리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했거든요. 152석 단독 과반이니까 152석이고 민주당 합당이 127석, 당시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 이렇게 됐는데 19대 총선 한 달 전만 해도 양당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른 변수가 들어가 있던 거죠. 그렇죠. 2016년 20대 총선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차인데요. 야당이던 민주당이 한석 차이로 새누리당을 꺾었잖아요. 123대 122였거든요. 그때 총선 한 달 전 한국갤럽이 조사한 거 보면 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 39, 민주당이 23, 국민의당 8, 정의당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39대 23이었는데도 123대 122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옥새 들고 뭐 옥새 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네.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때 확 민심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건 경향신문 기사는 한번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예. 그리고 국제연구보고서 이게 저 스웨덴 괴텐베르크 대학에서 한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인데 한국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독재와 오토크라타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failing democracy라는 말도 했고 민주주의가 실패하고 있고 독재화되고 있는 흐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해서 일면에 올린 신문은 한겨레가 유일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관련 내용을 다른 데서는 이미 뭐 논쟁이 됐다 그래가지고 좀 적게 보도하거나 관심을 안 가졌던 거 아닌가 또 싶은데 오늘 한겨레 신문이 논쟁이 왜 됐지?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언급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 전에? 예. 아. 그래가지고 이미 다 뭐 맥이 빠졌으니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올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네, 김민하 평론가 얘기해 네. 주세요. 제가 또 이런 영광을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스웨덴에 있는 대학 소재 연구소인데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 제목이 민주주의 리포트 2024입니다. 여기서 이 그간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게 기사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지수라는 거를 평가를 하는데 예.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이 지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자유 좋아요.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좋아하잖아. 근데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 국가고 그렇죠.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뭐 윤석열 정부니까 1이 나와야죠. 무조건 이거는. 1이 나와야 되는데 예. 0.6이 나왔습니다. 근데 0.6 그러면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179개 국가를 평가한 건데 47회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179개 국가면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여기 포함이 됐겠어요. 예. 47개 47회를 기록을 한 건데 그러면 두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47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리고 과거에는 몇 점을 받은 것이냐. 2019년에는 0.78점으로 18이었습니다. 그렇죠. 0.78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0.6을 받아가지고 47위가 된 거고 2020년에서 2021년 요 사이에는 0.79점으로 17위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0.6점으로 47위가 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022년이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시작된 해잖아요. 예. 경사스럽게도 예. 0.73점으로 갑자기 내려가서 2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0.6점을 받아서 47위가 또 된 거예요. 2023년 기준입니다. 네. 2024년 보고서는 2023년 기준이고 여기에 아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제목도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거냐? 평가가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세계에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로 소개됐던 한국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대규모 시위 이후에 인권운동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아졌지만 우익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전임 정권의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렇게 하면서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고 성평등을 공격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 하락세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러면서 맞아요. 예를 쭉 들었어요. 뭐 경찰, 검찰, 감사원을 동원해서 전 정부 인사 처벌하려고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에 대한 공격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방송, 언론에 대한 정부의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지적했더라고요, 언론도. 미디어가 네. 자기 검열하고 있고 기자를 탄압하고 있어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위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 보고 있네. 창피하기도 하고 예. 창피한 수치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더 만약에 후퇴하면 어떻게 될까? 독재로 간다는 거 가고 있다고 지금 평가한 거 아니에요? 독재로? 그 지금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그러면 슈퍼 민주주의가 요즘에 게임이 있어요. 예. 그 게임에서 슈퍼 민주주의, 슈퍼 지구에서 슈퍼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요. 슈퍼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막 총을 쏘고 막 근데 이게 좀 부끄러운 게 아시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민주주의가 하락한 국가들이 26%라는데 캄보디아, 홍콩, 중국한테 탄압받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한국, 필리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47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넷플릭스에서 그 수리남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이제 유명한 영화인데 네. 수리남에서 항해한 영화죠. 맞아요. 수리남 바로 위인 거죠, 우리가. 수리남이 우리보다 위야. 아니요, 바로 우리가 바로 위. 내가 봤어. 아, 그런가? 수리남보다 우리가 아래야. 한 단계인가 두 단계인가. 왜냐면 수리남이 올라가고 우리가 내려갔어. 그렇지. 예. 수리남이 올라가고 우리가 내려갔어. 우리 수준이 수리남보다 낮아. 그 LDI는 또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지수거든요. 뭐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지수예요. 근데 수리남보다 낮아. 참. 우리는 슈퍼 걱정되네요. 민주주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겨레만 쓰고 다른 보수 신문들이나 이런 데는 안 썼죠. 네,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현실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네. 우리 현실을 한 번쯤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되게 많이 분노했던 소식 중 하나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해외 출국 소식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예. 나가냐 안 나가냐 뭐 얘기를 하더니 뭐 출국 금지 풀어주더니 순식간에 순식간에 주말 사이에 나갔어. 공수처에 형식적으로 그냥 조사 한번 받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네. 예.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일요일 날 나갔을까? 일요일 날 왜 도망갔을까? 그리고 그 간 장소 있잖아요. 네. 간 장소도 브리스번이야. 브리스번은 그 대사관에 출장소만 있는 곳이에요. 그 브리스번은 너무 작은 도시야. 근데 그거를 성급하게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입니다. 캔버라. 그렇죠. 공식적인 수도 캔버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항공편이나 이런 거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드니에서 캔버라로 가거나 그렇죠. 캔버라를 좀 기다렸다가 캔버라를 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가려다 보니까 브리스번으로 간 거야. 비행편이 없었나 보네. 예. 그리고 이게 여기에는 무슨 영사관이 있는 게 아니고 대사관 출장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빨리 가는 얘기를 하나를 더 해드릴게요. 네. 이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에 출국했는데 오후 7시 45분인가에 출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전의 단계를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조사를 4시간을 받았죠. 예. 4시간을 받은 다음에 난 4시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출국 금지에 대해서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조사도 성실히 받고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래가지고 해제를 또 해줬습니다.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야 이런 거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평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제가 된 다음에 일사천리로 나간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급하게 나가시느라고 제가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동아일보가 그랬죠. 그렇죠. 사본을 들고 출국을 했지. 신임장이 있어야 돼요. 신임장 진본이 아, 진본이 그렇죠. 원본을 아니 해외 대사로 나가는데 네. 그렇죠. 대통령이 신임장을 줘야지 그걸 원본을 들고 나가서 아 저 여기 왔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아그레망은 받았을 거고. 어. 근데 그거 들고 갈 새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해외 파견 대사는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 원본을 주재국 정부에 제정한 이후, 제정이라는 건 제출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대사 직함으로 공식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전은 원본을 줘야,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대 국가가 의전이 맞아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신임장을 갖고 왔습니다. 의전을 이걸 줘야 그렇죠. 거기 있는 국가 원수한테 줘야 아 그렇습니까? 오 잘 왔습니다. 이래야 대사 업무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원래 대사가 있잖아요. 원래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대사가 아 그러면은 뭐 돌아오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순서는 그 전에 있었던 호주 대사가 원래 온 다음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인사를 하고 인수인계를 받는데요. 그렇죠. 가면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 호주 상황은 그렇다 그러면서 일에 그렇죠. 인수인계를 받는다는데 먼저 오고 그렇지. 그렇죠.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먼저 오고 여기서 인수인계 받고 신임장 원본을 받고 그렇지. 호주에 간 다음에 그걸 제출하고 그 다음부터 난 대사야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신임장도 없이 사본 가지고 그냥 간 다음에 거기 가서 내가 대사인지 뭔지 좀 애매하지만 주변에 좀 사람들 만나고 하고 있을게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임장 원본을 어떻게 받겠다는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 있는 대사는 지금 오늘인가 내일인가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예. 이게 급하게 나가느라고 다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제 왜 이렇게 급하게 내보내는 거야? 브리스톤 같은 경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호주 교민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럼 시드니 교민들이 그 공항에서 집회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네. 시드니로 가는 것보다는 사람 없는 브리스번으로 가는 게 맞겠다.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그거 아예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 공항에 민주당 사람들이 가서 피켓 들고 뭔가의 긴급 행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종섭 전 장관이 이들을 피해서 또 한참 전에 들어갔어. 그렇죠. 네. 이들을 피해서 비공개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갔는지가 없고 뭐 찾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 막지도 못하고 유일하게 사진을 촬영을 한 쪽은 MBC밖에 없는데 MBC 같은 경우에 미리 들어가 있었더만요. 그래가지고 미리 들어가서 그 상황을 찍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일부러 다 따돌리려고 한 거예요. 취재진이나 뭐 그 항의하는 분들을 다 따돌리려고 한 아니 근데 근데 우리나라 이게 뭐 호주 대사가 뭐 어디 도망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 근데 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북격이라는 거야? 북격이라는 게 있지. 대사인데 호주 대사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밝히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부인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빨리 허겁지겁 내보내야 되는지. 또 우리는 다 의심하고 있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왜 이렇게 허겁지겁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아까 그것도 저 다급하다고 이러는 윤석열 거예요? 정부 들어와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첫 줄에 독재화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직권 남용이 있었거든요. 어뷰즈 오브 파워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직권 남용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좀 심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예. 총체적으로 난리입니다. 난리. 경향신문의 경우에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최상병 순직 사건 연루자들 공천, 영전, 수사뭉개고 꽃길. 제목이 이래요. 제목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아니 그런 실제로 상황이에요. 우리가 신봉철이랄지 임종국이랄지 지난주에 또 몇 번 관련 이야기했잖아요. 소식을 다 그렇죠. 전해드렸잖아요. 네. 임종직 전 그 국가안보실 1차장, 그렇죠. 2차장, 2차장. 그리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예. 그러니까 여기 다 공천 받았잖아요. 단수 공천. 그렇죠. 그렇게 써 있고 거기다가 군 내에서 뭐 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 이것도 말씀드린 건데 다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를 들면은 이 승진을 하거나 계속 거기에 있거나 유일하게 지금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 불이익 받는 사람은 이 박정원 전 대령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은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강행 이 남맥의 총체 밝혀야 이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사 임명, 공수처 약식 조사, 법무부 출금 해제, 이 대사 출국까지 엿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속전속결식 출국을 위해 법무부, 외교부가 앞장서고 공수처는 거들었다. 의혹투성이 대사 피의자를 이렇게 서둘러 내보내는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쓰면서 대통령실까지 거론되는 수사 외압 의혹도 중차대하지만 그 후 정부의 은폐 축소 행태는 그 자체로 총체적 국정 난맥이라고 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이 모든 거를 이 사설은 거의 뭐 빼놓을 대목이 없습니다. 다 읽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지 않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동아일보도 써요. 동아일보 제목이 이종섭 대사 임명 약식조사 출구 매제 전격 출국 미스터리. 똑같은 얘기를 쭉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문들을 제가 쭉 한꺼번에 보여드려 볼게요. 예. 도대체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자, 한겨레 신문 일면 한번 보여주세요. 있습니까? 예, 한겨레. 자, 저기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최상병 수사 도망가시는 외압 의혹 이종섭 사진을 몰래 한번 봐보세요. 출국. 그러네요. 해병대가 해병대가 등 돌리고 피의자 저렇게. 이종섭 어딜 도망가? 해병대가 나서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종섭이 출국하는 장면하고 그래서 그걸 일면에서 보도했고요. 경향신문 경향도 일면 머리 기사예요. 마찬가지죠. 피의자 이종섭 결국 출국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항의하는 거 해놨고요. 진짜 이래도 되나? 예. 그리고 그러면 보수 신문들 어떻게 보도했을까? 예.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동아일보 보여드릴게요. 동아일보 동아일보 8면에 이종섭 봐라. 아까 제가 신임장 말씀드렸던 사본. 네. 동아일보에 요 사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면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했죠. 일단 그렇죠. 8면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사설 얘기는 방금 전에 김인하 평론가가 얘기했죠. 이 전격 출국 미스터리에 대한 비판 사설을 실었는데요. 우리 보수의 본류라고 해야 되나?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조선일보 조선일보 보도는 했습니까? 어디 찾아봐요. 좀 어디 있어요? 저기 저기 있구나. 저 예. 오른쪽에 뭐라고 썼어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의혹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조선일보의 저 편집은 예. 아니 뭐 중앙일보까지 마저 하시죠. 네, 중앙일보 어디 볼까요? 중앙일보 16면 요건 늘 얘기하지만 지면이 쬐끄만 해가지고 명품백만큼 그래가지고 지면을 크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쬐끄만한 지면에 쬐끄만한 그 밑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과 중앙이 요즘 참 충성을 열심히 하고 있군요. 네. 예. 조선일보의 저 지면은 사실은 슬픈 지면이에요. 예. 조선일보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네, 이거 왜 굉장히 슬프다. 저희 구석에다가 저렇게 잘 안 보이게 해놨잖아요. 예. 저게 슬픈 이유는 사실은 제가 좀 봤거든요. 예. 토요일자를 봐야 좀 그 슬픔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예. 토요일자에 조선일보 사설을 썼어요. 뭐라고? 뭐라고 썼냐면 네. 제목이 이래요. 이종섭 대사는 법적 문제 해소한 뒤에 부임해야. 제목이 이래요. 아. 근데 이 내용이 물론 우리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종섭 이 전 국방부 장관을 이 수사를 하는 게 과잉 수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과잉 수사다 이게. 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왜? 분노하는 지점인데 이 사설에 대해서 예. 열받는 지점인데 예. 일단 이제 열을 받았고 우리가 열을 받았다 치고 열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씁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대사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대사 임명 때까지 공수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법은 법이다. 굳이 이런 사람을 대사로 발탁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꼭 대사로 임명해야 했다면 공수조사를 비롯해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해야 됐다. 이 대사는 대통령 신임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려 했다. 왜냐면 이때는 아직 출국 안 했으니까. 그렇죠. 토요일이니까. 신임장도 없으면 주재국에 가서도 공식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대통령실은 다시 귀국해 신임장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공색한 다시 얘기다. 귀국의 신임장 받는다고? 공색한 얘기다. 야. 신임 대사가 출근 조치로 주재국에 제때 부임하지 못한 경우는 처음일 것이다. 이렇게 썼고 왔다 갔다 그리고 비즈니스나 프레지던트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돈만 얼마야? 그렇죠. 그리고 응? 근데 다시 와도 그 국민 세금 또 써도 된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또 뭐라고 썼냐면 앞서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상 여가부 폐지 수준에 들어간 건데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대선 공약이긴 해도 정부 부처 폐지는 엄연한 입법 사항인데 그런 입법 절차가 성가시다고 건너뛰는 건 법치가 아니다. 아무리 수사에 문제가 있다 해도 법적으로 출국 금지된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려 한 것도 법치라고 할 수 없다. 이 대사는 언제든 출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 대사는 공수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현재 부임하게 바란다라고 썼는데 참 논리 만들려고 애썼다.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애썼어. 열심히 예. 했는데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다음날 출국해버렸어. 출국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월요일에 신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배치를 그럼 분노해야지. 예.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왜 아이. 신문에다가 우리말 왜 안 듣습니다라고 쓸 수도 없고 경로나 화를 내는 거는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조선일보 따위 뭐 조선일보 잘하는데 뭐.
기관지가 왜 경로는 또 민주당 인사들한테는 경로를 하겠네. 그래서 저런 슬픈 지면이 그래서 나왔다. 이게 과잉 수사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서 진짜 한숨이 푹 나왔는데 지금 뭐 이종섭 장관 소환 조사를 한 번을 하기로 했어. 장관을 직접 압수수색을 하기를 했어. 그러니까요. 한 번도 안 했는데 뭔 과잉 수사야? 과잉 수사. 아니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핸드폰 놓고 갔어요? 핸드폰 놓고 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따지면은 과잉수사라는 지금 과잉 수사는 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과잉수사라는 주장은 네. 대통령 말씀 맞는데 이런 얘기죠. 대통령 생각도 맞는데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한 명이 월북 한 문제 이거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으로 만들었다고 큰 난리를 치면서 다 온갖 탈탈 털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해병대 병사가 대민지원 나간다고 그렇죠. 가서 재난에 수색 작업하다가 숨졌어요. 이걸 덮겠다고 이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들을 벌인단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박정훈 대령이 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처리했으면 됐잖아. 그래서 경향신문 경향신문 3면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최상병 사건 총선 이슈 부상. 여기에 나는 핵심이 있다고 봐. 총선 이슈 부상할 만한 거리야. 이거는 악재 중에 악재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악재 중에 악재를 계속 덮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 덮으려고 빨리 내보낸 거예요 해외로. 그렇죠. 남아 있으면 계속 나올 거거든 기사가. 근데 내보내는 바람에 더 크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보내는 바람에. 근데 그러니까 보수신문은 그거 시키고. 쓱 하고 어물쩡하면서 구렁이 담 그래서- 넘어가듯이 쓱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영민한 조선일보가 내보내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썼는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지금.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캔버라나 시드니로 가야 되는데 대사가 교민들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네. 촛불 행동한다 그러고 네. 지금 뭐. 근데 계속 그건 하겠지만 네.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 안 하면은 별로 보도할 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거고요. 네. 일단은 그리고 일단 한 달 동안은 숨어 있으라 그럴 것 같아. 나타나지도 말고 그냥 숨어 있어라. 총선 끝나면 여기 써 있는 대로 다시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신입장 총선 받으러. 끝나면은- 신입장 받으러. 그렇죠. 그건 상관없지. 총선 끝나고 우리가 이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에이.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게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조선중앙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조선일보 일면 한번 보시겠어요? 조선일보 일면에는 뭐가 나왔어요? 민주당, 또- 미성정당 또 비례 색깔- 1번 또 색깔로 나왔어요? 진보당 계열 인사가 네. 조선일보 일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민주 저렇게. 위성정당 비례 1번은 진보당 계열 인사.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라가 또 빨갱이 나라가 된다 그 말인가 보네요. 그렇죠. 사설에서도 종북 세력 국회 진입으로 더욱 시급해진 대공수사권 복원 이렇게 사설로서 비판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한동훈이랑 아까 같이 그냥 이종섭 얘기는 토요일자에 쓰고 난 다음에 일요일날 탁 펴버리니까 월요일날 쓰기도 뭐하고 안 쓰기도 뭐하니까 저렇게 쪼매랗게 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종북은 도대체 몇 번을 쓰는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저 사람 종북인 건 맞아요? 숱하게 많이 썼어. 저 사람 종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가 봐. 근데 조선일보한테 조선일보가 물어봐요. 이 똑같은 기사를 한두 번 쓴 게 아니에요. 조선일보는 일배인가? 조선일보의 전략이죠. 그래서 조국은 조국 혁신당은 뭐 범법자들이 다 프레임이고 그렇지. 범법자 모임이 다 프레임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묘하게 위성정당이 두 개인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게 물론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근데 거기는 이제 범법자 모임이다 이 프레임이고 그다음에 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것처럼 종북 모임이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개를 동시 타격을 하려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그렇게 저는 삼으려고 하는 거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면 이 개별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뭐 사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자료가 했으면 나와야지. 그러니까 예.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냥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석기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북이라는 그- 그 정의가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그러니까 합당한 문제- 근거랍시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중앙일보 오면 보시면은 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한미훈련 반대한 좌파 활동가. 좌파고 한미훈련 한미훈련 활동 반대했다. 훈련 반대했다 문재인 이거지. 전 대통령이랄지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미훈련 반대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다 좌파라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정북 좌파였던 거야?
계속 하여튼 그 뭐 하여튼 보수를 향해서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완전히 빨갱이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상검증 대회를 열었잖아요. 옛날에. 사상검증 대회도 열고. 그러니까 네. 계속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한국논단 이런 데서. 정신 차려. 저것들이 정권 잡으면 아니 네. 총선에서 이기면 큰일 나 이런 네.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아까 이종섭 장관 쬐끄만하게 보도한 조선일보 그리고 경향신문이 얘기했듯이 이종섭 장관 문제 이건 정말 총선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떠오를 수밖에 문제다. 없어요. 이렇게 네.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누가 그리고 요새 신문 봐? 다 스픽스 보지. 이재명 설마 이찍 총선 네. 화두로 떠오른 막말이 총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아.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네. 이찍이란 발언 부적절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SNS에서 사과했어요. 네. 사과하기도 했지만 부적절한 발언이지. 당연히 조선일보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얼마나 이런 막말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다 이건 뭐 이재명 대표만 한 거 아니잖아. 솔직히 해놓고 도태우의 5.18 북한 개입설. 아유, 조태우는 거의 뭐. 근데 그분은 본인을 극우라고 하면은 다 고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 하겠고. 극우라고 하지 않을게요. 극우라고는 하지 요즘에는 말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팩트만 이야기해. 5.18을 북한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인물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주장을 안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사과는 했어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알았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아니 이팅에. 맨 끝에 기사 맨 끝에 두 문장이 있습니다. 도태우 후보 얘기를 했다고요? 네. 기사 난 못 끝에 봤다. 두 문장- 장해찬 후보 얘기는 해가지고. 장해찬, 남교? 그쵸? 네.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다음에 두 문장이 근데 제가 본 버전과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두 문장이 있습니다. 두 문장. 그 이재명 대표 이직 발언은 부적절한 것 같고 이낙연 대표도 이재명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이거 어제 MBC 뉴스데스크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모욕적이에요. 호남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야. 이건 가령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들한테 야 흑인이니까 흑인만 찍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어떤 자신은 호남 출신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경북이니까.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 자유, 평화, 평등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걸 개혁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호남 정치의 그거는 뭐 싹을 자르고 그렇죠. 있다. 근데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다라는 거는 호남의 민심을 자극해서 역지역주의를 지금 유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구시대적인 겁니다. 옛날부터 이건 정말 구시대적인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식의 발언으로 제비 본 사람 없었어요. 호남에서. 이거는 아니, 호남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 아까 우리 여론사 결과 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지만 지지율이 1% 나온다고 아까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음에 마지막에 다음 주제 재밌는 주제. 그래 재밌는 주제인데 시간이 많지 예, 않아서 예, 한 최대한 6분, 김민하 5분, 평론가께서 6분밖에 안 남았어요. 컴팩트하게 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또 이런 좋겠어요. 영광을 안게 됐는데 또 민생토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생토론 얘기 또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경향신문이 또 욕을 했습니다. 민생토론에 대해서 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예. 경향신문 보면은 두 달여간 전국 17번을 또 순회를 했다. 여당 선거운동 선봉에서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는데 네. 수도권 집중적으로 했네.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쭉 어. 보시면은 호남은 하지도 않고 강원도 하지도 않고 충남 찍어서 경북, 영남으로 이렇게가 그렇죠. 내려갔잖아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개발 얘기고 포퓰리즘 얘기고 뭐 이런 얘기 쭉 말씀드렸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6면을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한 것처럼 지금 보도를 했어요. 이것은 민생토론에 난 계속 하겠다. 왜냐면은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홍보를 공급자 중심으로 했는데 그래서 보도자료나 올리고 부처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식으로 홍보가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가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뭘 수요자 중심 주장을 하면서 아니 지금 공급자 중심으로 자기가 하는 게 지금 공급자 아니야? 중심인데. 그렇죠. 주장을 네. 하면서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연중 계속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하다가 안 할 거예요. 총선. 근데 이제
지쳐가지고. 근데 이제 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그리고 뭐 정책 연구를 강화해라 뭐 민생 앞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진영이 뭐가 중요한가 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을 야당이 관권 선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박이다라고 해석을 한다. 이 기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렇게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이거를 사실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 새삼스럽게 왜 하느냐. 동아일보가 재밌어서 그래요. 동아일보 1면에 보면 동아일보 1면을 보여주시면은 갑자기 GTX 연장 공약 받죠? 총선 틈탄 기획부동산 이래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사 내용이 기니까는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 기획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뭐냐면 어디 산이나 깎아지른 절벽에 있는 무슨 산이나 오면도 같이 보여주세요. 예, 맹지나 들어갈 길이 없는 맹지나 이런 데를 지분을 막 쪼개가지고 파는 거예요. 파는데 저거 취재 내가 옛날에 많이 했네. 그렇죠. 이게 그리고 때 되면은 보도가 많이 나와요. 네. 그렇게 막 쪼개가지고 지분을 나눠서 파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렇죠. 네. 1억 정도 뭐 예를 들면 시가 1억 정도 나오는 땅이다. 그 뭐 클 테니까 지대가 클 테니까 1억 정도 나오는 데다 여기가 여러분이 모르는 개발 정보가 있어가지고 나만 아는 정보여가지고 한 여기가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앞으로 10억 정도 될 건데 내가 한 5억 정도에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지분을 쪼개가지고 맞아요, 파는 형태다. 맞아요. 근데 이게 나만 아는 정보라는 게 뻥이어가지고 그 나중에 가면은 산 사람만 이게 바보 되고 여기 개발도 되지 않고 계속 이게 전화로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저런 다시 업체들이. 팔 수도 없다. 이 개념이 기획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이 기획부동산으로 사기를 치는 분들이 이 역이 개발된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다. 왜냐하면 민생토론회 한 거 봐라. 여기 GTX 뚫린다 그러고 난리가 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래서 명분이 있네. 기획부동산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명분을 주고 있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기획부동산 때문에 민생토론회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기승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썼는데 동아일보가. 그렇죠. 동아일보. 근데 요 기사 자체에 요런 얘기가 있지만 사설이 제가 볼 때는 더 하이라이트다. 재밌어요. 그래요? 사설 제목이 총선 앞 개발 정책에 떴다방 기승 사기 투기 철저히 막아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면서 이에 편승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쓰면서 사례를 좀 쭉 얘기를 했는데 사례는 제가 지금 대강 얼개를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호재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의 화법을 닮았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그린벨트를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인천에서 출발해서 노래 한두 곡 들으시면 바로 서울 등의 발언으로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부동산 사기 투기 세력들이 이 같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내세우니 나중에 사기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의 약속과 달리 총선 이후에 모든 개발 정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해요. 상당수가 재원 확보 방안이나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될 수 있다. 부동산 사기와 투기를 엄단해야 될 정부가 확실하지 않은 호재를 앞세워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떴다 방식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 말 한 사람 다 누굽니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기획부동산의 몸통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한겨레신문 사설도 제가 하나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급행철도는 반드시 추진, 민생 물가인 개선 기대. 이 뭐냐면 가장 지금 현안은 장바구니 지금.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잖아요. 예. 사과 하나를 5,000원. 어제 저도 마트에 갔다가 정말 겁나가지고 만 못 원 사겠다는 이야기가 생각을 만 많이 원 이야기가 했는데요. 나오더라고요. 예.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2월이 지난해 같은 달에 견자 3.1% 올랐는데요. 신선과일은 41.2, 신선 채소는 12.3%가 치솟았다.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니다. 근데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7일 날 한 걸 들어보면 뭐 이게 다 이상 기온이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럼. 근데 할과일 출하 전까지 어쩌라고.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 이 송미령 뭐 예전에 기자였던 거 아닌가요? 네. 또 장관 아니고요. 송미령 장관은 네. 기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18번이나 민생 토론회 열었는데 과일값, 채소값 등 진짜 민생 문제는 방치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신공항, 뭐 GTX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발언을 봐도 영세 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들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힘들다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지 뭐 대안을 내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인식 가지고 제대로 민생 챙기겠냐. 진짜 민생 해결에 나서달라. 이게 사설의 제목이에요. 부유층이 사과 못 먹겠습니까? 네. 사과 못 먹는 거는 저소득층이고 지금 먹을 거 비용 줄이는 거 다 저소득층이거든요. 사과 최근에 먹어봤어요? 못 먹었고 원래 과일 잘 안 먹는데 요새 하도 비싸다 그러니까 먹고 싶어 죽겠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제대로 할 일 안 하고 사과드립니다. 민주주의 퇴행하고 독재로 가고 있다고 외국 기관에서 평가받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장관 어디 해외로 막 도주 그렇죠. 주랭랑 측에 빼돌리고 슈퍼 민주주의입니다. 아. 슈퍼 민주주의. 근데 수리남보다 낫다. 수도권 민심은 슈퍼 민주주의다. 예. 수도권 민심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이다. 예.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하는. 서울에 10억 이상 아파트 가지신 분들은 또 살기가 괜찮으신가 보죠. 뭐. 예. 그게 슈퍼 민주주의. 사과 마음대로 드시나 보나. 아니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요? 이건 그분들도 예, 그렇지. 힘들 거야. 우리가 이거 비하하는 게 되잖아요. 아, 절대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요. 뭐 힘들겠죠 다. 예. 다 힘듭니다.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제가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